아버지가 또 그러셨어요. 셋째 며느리 김미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손에는 똥 묻은 속옷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역겨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70살 넘은 어른이 이런 일을 정말 못 살겠어요. 거실 한편에 앉아있던 박병철 할아버지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6세의 그는 6개월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가 듣고 계시잖아. 셋째 아들 박민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듣기는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듣기예요. 치매 걸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미수는 속옷을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요? 당신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언제부터 됐어요. 나는 결혼할 때 치매 환자 간병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미순이 소리 지르는 동안 박병철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며느리의 모든 말을 정확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8개월 전 가을, 박병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76세였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아내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119죠. 급히 병원에. 이웃집 김할머니가 발견해서 신고했고 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리고 당뇨 수치도. 의사의 진단을 들은 첫째 아들 박대수는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대수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래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면회를 온 것은 셋째 민수뿐이었습니다. 첫째 대수는 바빠서, 둘째 중수는 출장 중이라서라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민수가 과일을 깎아드리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우리가 걱정되잖아요.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하고 자주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느 일요일 새 아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째 중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요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누가 모셔야 하는 거 아냐? 대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글쎄, 장남인 형이... 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대수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은 안 돼. 영희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시아버지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 그럼 중수 형은?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순자가 직장 다니잖아. 그리고 아이들도 입시 준비 중이고. 중수도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모든 시선이 막내 민수에게 집중됐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제일 여유로우니까. 형님들,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네 아내는 전업주부잖아. 그건 그렇지만 아버지도 너를 제일 좋아하시잖아. 형들의 압박에 민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들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짐이 되는구나. 할아버지의 마음에 첫 번째 상처가 생겼습니다. 민수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처음에는 며느리 미순도 나름대로 신경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식사 드세요. 고맙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순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밥 흘리셨네요. 정말. 처음에는 작은 투덜거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는 손 좀 씻어주세요. 냄새나요. 점점 직설적이 되어갔습니다. 아버님이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해요. 어디 나가실 때는 없어요?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민수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언제까지 모실 거야? 왜, 힘들어? 힘들기야 하지. 남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미안해. 형님들이 안 해주셔서. 그러게. 돈 많은 큰아버님이나 둘째 아버님은 왜 안 모시고 우리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당신 아버지지 내 아버지 아니잖아. 나는 결혼할 때 시아버지 간병동의서에 사인한 적 없어. 미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에 모시면 안 돼? 요즘은 좋은 곳도 많다던데. 요양원이라 아버지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 기분보다 우리 가전이 우선이지.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냐. 할아버지는 문 뒤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짐이 되는구나. 내가 키운 자식들이. 며칠 후 민수는 형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들, 아버지 일로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를 계속 저희가 모시기가 좀... 미순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은 어떨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 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지? 아버지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우리가 따로 부담할 필요는 없고. 중수도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하실까? 설득해봐야죠. 아니면...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뭐... 요즘 아버지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치매? 그러면 후견인 선정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은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통화마저 엿들었습니다. 연장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우연히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키웠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매라. 그래, 그들이 원하는 게 치매라면. 갑자기 기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직장에서 연극반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비록 아마추어였지만 연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치매에 걸린 척하면 이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고한 결심이 되어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할아버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치매 연기를 할 것인지, 어떤 증상부터 보일 것인지.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식사 중에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이에요. 미순이 대답했습니다. 집? 내 집이 아닌데. 아버님, 요즘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할아버지가 머리를 극적했습니다. 미순과 민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디 아프신 적 없어요? 글쎄, 머리가 좀 흐릿흐릿하고.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헷갈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요양원 알아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 민수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버지 연금으로 충당 가능해?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 같아. 그럼 됐네. 빨리 보내자. 그들은 할아버지가 듣고 있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냉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버지,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지내실 거예요. 민수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곳? 할아버지가 연기하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아프시니까요. 나는 안 아픈데. 아버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할아버지는 진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런 곳에.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다.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도 완벽한 치매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간병인들과 다른 입소자들 앞에서는 진짜 치매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책을 읽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둔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시간이야.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미순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미순이요. 미수는 할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미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 미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할아버지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어디 숨겨놨을 텐데. 아버님이 숨겨놓은 통장이나 도장 말이야. 미순이 옷장을 뒤지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순이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과 편지,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 아버님이 건설회사 사장이었다고? 미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동산 매각, 현금 10억, 예금 계좌. 미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왜 숨기신 거야? 우리한테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거 내 거. 아버님? 깜짝 놀랐네요. 미수는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삥긋이 웃었습니다. 미끼를 던졌고 물고기가 낚였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남편 민수에게 발견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아버님이 우리한테 숨기신 재산이 있어. 민수와 미수는 서류들을 보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곧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형님들한테 말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불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국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들, 아버지 일로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만난 세 형제는 서류들을 보며 탐욕에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재산을 숨기고 계셨다고? 이거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찾아봐야겠어. 그런데 누가 후견인이 돼? 당연히 장남인 내가. 형, 그건 좀... 형제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요양원을 찾아가 할아버지에게서 정보를 캐내려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영희는 할아버지의 손을 세게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아버님, 돈을 어디 숨겨놓으셨어요? 아파, 손이 아파. 할아버지가 신음하자 간병인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이 너무 세게 잡으셨나 봐요. 영희는 창피해하며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순자는 좀 더 교묘했습니다. 아버지, 과일 가져왔어요. 드시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억 안 나만 반복했습니다. 한편 형제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수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계좌를 조사했지만 큰 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수는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봤지만 모든 부동산이 5년 전에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12억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로 갔지? 형제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아가 아버지를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돈이 어디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소리만 냈습니다. 요양원에서 할아버지는 착착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치매 환자가 어떻게 변호사를 만나느냐고. 할아버지는 간병인들이 없을 때 몰래 외출했습니다. 치매 연기는 가족들 앞에서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오셨군요. 치매라고 들었는데. 그건 자식들 앞에서만 하는 연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들과 영상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유언장 작성. 둘째, 자식들의 악행을 담은 영상과 녹음 파일 정리. 셋째, 적절한 타이밍에 진실 공개. 재산은 정말 12억이나 되나요? 그건 거짓 정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심어놓은 미끼죠.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되시는지. 그것은 비밀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한 달 후, 세 형제와 며느리들이 모여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돈을 찾았어? 대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없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없다고? 아버지 명의로 된 큰돈이 없어. 은행에도 별로 없고 부동산도 이미 다 팔린 상태고. 그럼 그 12억은 뭐야? 허상인 것 같아. 아니면 아버지가 어딘가에 숨겨놓으셨거나. 형제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돈이 있을 텐데. 아버지한테서 더 캐내야겠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이미 찾아서 숨기고 있는 거 아냐? 뭐라고? 형이 먼저 찾아서 빼돌린 거 아냐? 야, 이 자식아. 가족회의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세 형제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서 정보를 캐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아버지, 대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희예요. 대수, 중수, 민수. 하지만 할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돈 어디 숨겨놨어요? 말씀해 주세요. 중수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모르겠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수까지 가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식들한테라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 안 나. 형제들은 좌절했습니다. 1시간을 넘게 매달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대수가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치매에 걸린 것 같아. 이제 정말 방법이 없네. 그들이 나간 후 할아버지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슬픔이,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 그로부터 며칠 후 할아버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들을 언제 전달하면 될까요?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3개의 봉투를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각각 세 아들에게 전달될 편지였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간병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할아버지가 더욱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요? 가족들에게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요? 민수가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음식도 잘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수는 형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형님들,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뭐? 설마 위험한 건 아니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겠어요. 세 형제는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마지막에 재산 이야기를 해주실지도. 요양원에 도착한 형제들은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대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셨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혹시 위험한 건 아니죠? 지켜봐야겠지만 걱정스럽긴 합니다. 의사의 말에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우리 말 들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아버지, 정신 차리셨네요.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지? 할아버지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아들들이요. 아들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수, 중수, 민수요. 아, 그래. 기억이 조금... 그 순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수야. 네,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형제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재산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내가 정말 실망했다. 뭐가요, 아버지? 너희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 뭐라고요? 형제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지난 8개월간 모든 것이 연기였다. 너희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게 무슨...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재산을 어떻게 노리는지. 할아버지가 침대 옆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봐라. 녹음기에서는 지난 8개월간 형제들과 며느리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모실 거야? 요양원에 보내면 안 돼? 치매 걸린 사람이 뭘 알겠어. 우리가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해. 형제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맞다는 거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뭐냐? 내가 치매에 걸려서? 아니다. 너희들이 편하고 싶어서다.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이것도 오해냐?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순이 할아버지의 방을 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오해냐? 연이어 며느리들이 할아버지를 다그치는 영상들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앨게요. 중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치매가 아니셨다고요? 그렇다. 8개월간 너희들을 속인 것이다. 그럼 재산은? 대수가 여전히 돈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자식아,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도 아직도 재산 이야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찾던 12억, 그것도 거짓이다. 내가 일부러 심어놓은 미끼였다. 거짓이라고요? 형제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진짜 재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잘한다고? 뭘 잘한다는 거냐? 효도해 드릴게요. 모시고 살겠어요. 필요 없다. 할아버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같은 자식들은 필요 없어. 그때 요양원 로비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병철 어르신 계시죠?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오셨군요. 여기 제 자식들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어르신의 유언에 따라 이것들을 전달드립니다. 유언장이요? 형제들이 놀랐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한 달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들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뭐가 쓰여 있는지 읽어보지 그러냐? 할아버지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대수에게, 너는 내 장남이지만 아버지를 가장 먼저 포기한 자이다. 너는 부모를 돌보는 것을 짐으로만 여겼고 오직 상속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너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다. 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수와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버지, 진짜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재산은 약 25억 원입니다. 25억이요? 형제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렇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형제들이 매달렸습니다. 기회? 8개월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며느리가 불이 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정말 위험하시다며. 미순이 숨을 헐떡이 비며 물었습니다. 여보들, 일단 진정하고. 민수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뭐야, 아버님은 괜찮으신 거야? 영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내가 직접 말하겠다.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들은 멀쩡하게 서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치매가 나으신 건가요? 나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었다. 뭐라고요? 8개월간 너희들을 지켜보기 위해 연기를 한 것이다. 며느리들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일들을 다 보셨다는... 다 봤다. 다 들었다. 다 녹음했다.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특히 너, 미순아. 할아버지가 미순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내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기억하느냐. 미순이 떨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그럼 이것을 보여줄까? 할아버지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거지 같은 냄새나요. 동영상 속 미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는 뭐? 저는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 나를 모시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였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너희 남편을 키웠는데 그 대가가 이런 취급이었나? 영희와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짜의 추악한 모습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냐? 저희가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모실 생각이 없었잖아.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자식이고 며느리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아버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리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조차 짐으로 여겼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기억될지 걱정했는데 이제 알겠다. 너희들 같은 자식을 둔 아버지로 기억되겠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너희들과는 인연을 끊겠다. 뭐라고요? 가족관계도 정리하고 연락도 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면 가족관계 단절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에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부한 재산의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하기로 사회복지법인과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인사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좋은 날이야. 할아버지는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직접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누구라고?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늦었습니다. 이제 가시죠. 아버지, 경비원에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민수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 진심으로 돌봐주는 간병인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 할아버지, 오늘 생신이시라면서요. 자원봉사를 온 대학생들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소원이라.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진짜 자식들이 언젠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소중함을. 촛불을 끄며 할아버지는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편 세 형제들은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수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동료들이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수는 아내 순자와 자주 다퉜습니다. 시아버지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아내 미순이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25억을 날렸잖아. 이제 어떻게 살라고. 미수는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형제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치매 연기를 통해 가족의 진심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대부분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씨 형제들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25억 날린 형제들이래. 부모를 요양원에 버린 사람들. 그들의 사회적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옛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실망할 뿐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하지만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주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많은 재산도 큰 효도도 아니었다. 그저 가족으로서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짐으로 여겼고 내 재산만 탐냈다. 이제 너희들도 부모가 되었거나 될 것이다. 훗날 너희들의 자식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할지 두고 보아라.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한 자식은 언젠가 똑같이 당하게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자식들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그때 가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박병철. 10년이 지났습니다. 박대수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서 취업했다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중수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재혼한 미수는 자식들을 데리고 멀리 이사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묘비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얼마나 나쁜 자식들이었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모시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자식들, 상속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족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도입니다.